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명의로 된 변호사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에서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피의자는 차량 번호판을 물 묻은 휴지로 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량 번호를 미리 적어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비 4,900원이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에 적립해 10년이 지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내일 완전히 소멸됩니다. 수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항공사들이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 때문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 공짜로 밥을 주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돈 몇천 원 때문에 거리로 나섰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소에게 용돈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전국에 최강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설악산은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56페이지짜리 검찰 공소장에 새로운 조사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차례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현직 청와대 공직비서관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명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는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문 번역과 문서 정리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확인서에 인턴 활동 기간을 4개월 늘리고 발급 시점을 수정한 뒤 도장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는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대학원 지원 때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들에게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을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에 공모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에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용될 것을 알고 문서를 위조했다면 입시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번 의혹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산하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위 증명서 발급이 이뤄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이어서 김윤정 기자입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첫 번째 인턴 활동 확인서가 최 비서관 이름으로 발급되고 난 뒤 10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인턴 활동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을 담당한 사람도 최 비서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호영호재하는 사이입니다.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조교였어요. 촌놈 생각에 역시 여기 법대는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뽑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청와대는 오늘 조 전 장관 기소를 비판하며 검찰 수사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 연루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왜 답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아들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미국 조지 워싱턴대 시험 문제도 아들 대신 풀어줬습니다. 자녀 입시 및 성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로 조사된 내용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모두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6년 재학 중이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부모에게 모두 대기하고 있어달라고 연락합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 스마트폰은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아들이 촬영해 전송한 시험 문제를 나눠 푼 뒤 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A 학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조지 워싱턴대에서 장학금 $12,000를 받았는데 2배가 넘는 금액인 $25,400를 받은 것처럼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을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동시 구속은 면했지만 법정에는 나란히 함께 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증거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재판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받아들이면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정 교수와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SNS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는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같다며 쓴 표현입니다. 변호인단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총력 수사 결과라기엔 기소 내용이 초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로 일관한 조 전 장관의 대응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과의 본격적인 혐의 다툼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온 검찰 조사 내용도 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입시를 위해 현직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 소식. 법조팀 최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조 전 장관이 아들 인턴 확인서를 부탁할 정도다. 최 비서관과 아주 친한 사이인가 보죠?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82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이보다 4년 늦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6학번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학교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최 비서관이 방송을 통해서 조국 선배의 조교시
시절을 언급하면서 서울대는 조교도 잘생겼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서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최 비서관은요, 이보다 좀 더 늦은 2018년 5월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당시에는 각각 수석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이어간 셈입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논문 때문입니다. 어떤 논문이냐? 앞서 두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 제자와 지도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12년 최 비서관은요,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었고 이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로 이를 심사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두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 비서관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논문에는요, 당시 지도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두고 조 전 장관의 과거 논문은 물론이고 다른 교수진들의 논문과 법원 판결문 등을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서울대가 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논문을 조사했었는데 이 인용 표시 없이 조국 교수 등의 논문과 이 동일한 유사한 문장으로 작성된 것은 인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문 도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인 출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지금 서울대 내년 봄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을 해제하는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 전 장관이 사실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서울대 입장에서는요, 뇌물수수, 거기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이 가벼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관계자는요, 사립학교법상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이 직위 해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공문을 받으면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는 사실 행정조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위 해제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 파면부터 정직 등 논의를 이런 게 징계 절차도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함께했다. 이 검찰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공직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본인 일가의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어제 SNS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법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던 검찰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참인 시기라 더욱 주목됩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에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염두에 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묵묵히 소임을 다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한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의식해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부패와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금품, 거짓말 선거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지적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비태세를 구성원들에게 당부하는 동시에 정점을 향해 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까지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총사퇴하겠다며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반면 잔치집 분위기의 민주당은 봉하마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상반된 여야의 모습 황아람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기 홍영표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세요. 여기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공수처 같은 검찰 견제기관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수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는 장장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법안까지 만들었지만 검찰과 한나라당의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덮어버려요.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밀린 숙제를 다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봉화마을을 방문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입니다. 국걸은 맞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쪼만하는 야당으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며 사퇴가 아닌 불출마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소속 의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 아들의 군복무 때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은 오늘 제보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추미애 후보자의 아들 서모 씨와 함께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다는 제보자 A씨. 서 씨가 병가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명이 미복귀 상태다 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와서 통화를 했죠, 직접. 서울 자택에 지금 있다 그래가지고. 복귀 요청에도 서 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상급 부대 간부가 자신을 찾아와 대신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병 휴가 거는 이제 본인이 처리했다고 이제 미복귀가 아니고 휴가가 연장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저한테 말을 했죠. 서 씨의 병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번복됐다고도 했습니다. 병가 연장이 이제 상급 부대인 지원단 차원에서 반려를 했다. 다음에 갑자기 이제 번복이 되니까 이제 부대 안에서 이제 이게 뭐가 있다. 카투사 군 복무자의 병가가 이례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카투사기 때문에 병원을 이제 주말이라든가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 병가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아들 휴가 무마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죠.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내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모레 추 후보자는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의원님 방 빼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보수당 회의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저는 지난 국회에 옆에 계신 유시민 유승민 죄송합니다. 저까지 네, 위원장께서 그런 농담을 하시는지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유승민 대표를 떠올렸습니다. 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 의원 겁박하는 민주당은 더불어 독재당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유시민, 유승민 서로 이름을 헷갈려 하면 좀 싫어할 만한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런 실수를 하자 유승민 의원은 15년 전 유시민 이사장을 처음 알게 되는데 그때는 진보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헷갈려하는 게 참 싫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런데 왜 하 의원은 금태섭 의원을 보면서 유승민 의원을 떠올렸다는 건가요? 아마도 유승민 의원도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2016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었죠. 지금 당의 반기를 든 금태섭 의원의 상황도 이와 같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금 의원 어제 공수처 설치한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국노라는 비난부터 당신만 소신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방 빼라 이런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 대변인까지 당론을 어긴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징계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금 의원은 꾸준히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었죠.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당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분명한 건 다양한 의견 존중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단 한 명 기권했는데 그걸 못 참아주네요. 다음 주제 갈게요. 네, 대통령의 놀라운 해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모든 게 국회 탓이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은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그러니까 두 대통령 모두 정부 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안 도와준다 이런 시각인 거죠? 예, 국회라고 말했지만 실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거죠. 화가 난 정병국 의원은 4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성명 내용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탓을 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다. 대통령은 국회 탓할 자격이 없다. 정병국 의원은 이 발언에서 새누리당을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문 대통령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4년 전의 글이지만 어찌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미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답까지 주고 왔는지 참 그 해안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해안이 놀랍다면서 비꼰 거네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같은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임기 중반기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 아무래도 야당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현 정권이 전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인데요. 현 정부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고 민정수석실이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전 정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권 3년차 데자뷰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새해 온 국민의 소망을 담아 새해엔 정부 덕, 국회 덕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촌철살인이 담긴 여랑야랑 내년에는 더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6억 원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물 묻힌 휴지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까지 했는데 주민이 이걸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눈썰미 좋은 제보자를 이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흰색 SUV 차량 조수석에서 내립니다. 빨간색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남성. 잠시 후 다급히 차량으로 돌아오더니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천만 원을 훔친 2인조 절도범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4 용지 그 박스로 알고 있어요. 그다 담아간 거죠. 용의자들은 기부천사가 성금을 두고 가는 곳 앞에서 잠복을 하며
이렇게 화장지에 물을 묻혀 번호판까지 가렸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뒀다가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CCTV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니고 길에 서 있어 이틀 동안 있어가지고 좀 수상했지. 너가 이제 돈 받으러 갔나? 그런 생각뿐이지. 그 돈을 아예 생각도 못하지. 그런 돈은. 이들이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힌 데는 주민의 메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범행 당일과는 달리 답사와 잠복되는 차량 번호를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내 돈 갖고도 많이 안 벌었어도 살았었는데 동사무실에다 다시 기부를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도범들은 컴퓨터 수리점을 하나 더 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잘 안 된다고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이 기사를 살해했습니다. 비극의 단초가 된 이 택시 요금 겨우 4,900원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빗자국이 선명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이곳 주차장에서 63살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진짜 한 대면 피가 묻은 거에 보이지. 택시기사가 찔리가 피를 흘리지 뭐. 사건은 요금 시비에서 시작됐습니다. 67살 승객 이모 씨가 택시비 4,900원을 교통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단말기 문제로 결제가 안 된 겁니다. 화가 난 이 씨는 집에서 유리컵에 동전을 담아와 조수석에 던졌고 실랑이 끝에 옷에 감춰 나온 흉기로 택시기사를 수차례 찌른 뒤 도망쳤습니다. 이후 이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도주하다 범행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세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만취 상태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이 나흘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거액이 사라진 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12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서 60대 관리소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현장에선 관리소장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적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이죠. 너무 놀랐어요. 이 사건 나흘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10년 넘게 격리 업무를 해온 50대 여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직원은 숨지기 직전 관리소장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건물 수도백 원 보수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공업체의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 경위 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공사 중간 대금이 입금이 안 돼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소장님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봐라. 격리 직원이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숨진 채 발견된 건 관리소장이 관리비 계좌에 잔고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직후였습니다. 전자신고 왔어요. 어젯밤에 시공소리죠.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장과 격리 직원 모두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배가 고프다며 12살 아들의 배낭에 몰래 우유와 사과를 넣은 30대 남성. 과거 온라인 도박 등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이런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절도 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훈방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인데 당시 부자를 곰탕집으로 내려가며 온정을 베풀었던 경찰들이 직무유기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만 보면 벌금 20만 원 이하의 재질이 약한 범죄자를 입건하지 않고 훈방할 수 있는 권한 경찰서장에게만 있습니다. 재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범죄자에 대해선 이렇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최종 훈방 결정은 위원장인 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담당 경찰서는 경찰 업무 편람에 적힌 신분, 죄질 등 5가지 이유에 따라 훈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훈방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 업무 편람, 내부 규칙에 불과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현장 경찰관들 직무유기까지 적용 가능한 걸까요? 상황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방임이라고는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대법원에서 직무유기가 인정되려면 직무집행을 고의로 포기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했다면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담당 경찰서도 경찰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했고 이를 문서로도 남겼기 때문에 감찰하지 않고 표창도 철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하면 정당한 직무 집행을 거쳐서 훈방 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 현장 경찰들이 훈방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내일 새해가 되면 항공권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됩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에 항공사에서 이런 메일 받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알려주는 메일인데요. 글쎄요, 소비자들 과연 마일리지 잘 쓰고 있을까요?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은 빛의 속도로 매진됩니다. 쓰라고 저희한테 적립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깝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건 더 억울합니다. 아까워가지고 로고 제품이라도 사긴 샀는데요. 사실은 굳이 필요한 제품은 아니에요. 당장 내년부터 사용되지 않은 수천억 원 규모의 마일리지가 소멸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결국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꿨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항공권을 살 때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나머지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복합 결제가 핵심.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에서 25%로 급전직하했지만 1등석의 적립률은 300%까지 올랐습니다. 마일리지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기존엔 7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일반석으로 런던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젠 8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마일리지 사용을 결제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 것도 문제. 내가 뭐 100만 원짜리 항공권을 끊는다 했을 때 5만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라면 5만 마일리지 쓰고 나머지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선택에 맡겨둬야 될 상황이지.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F 구제 금융 직후보다도 낮았다는데요. 마트에 가면 별로 사지 않아도 1, 20만 원이 금방 넘던데 왜 통계와 체감이 다른지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할인 가격을 써붙인 밤고구마가 마트 내 가득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고구마는 30%, 감자는 50%까지 싸졌습니다. 일부 농수산물이 올랐지만 농축수산물 전체로 보면 작년에 비해 가격이 1.7%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도 안정돼 올해 전체 물가는 0.4% 올라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 하락 및 기저효과,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 영향 확대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 치킨은 1,000원에서 2,000원대의 배달료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대비 가격이 5.2%나 올랐습니다. 택시 요금은 12.4% 올랐고 빵 가격도 5% 올라 체감 물가는 높은 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매년 바뀌긴 하지만 항상 그냥 비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무는 2,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그다음에 생선 같은 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갈치 같은 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 농축수산물과 석유값 하락 외에도 무상교육 정책 영향으로 급식비, 교복비가 싸졌지만 식료품과 대중교통 요금은 크게 올라 저물가를 체감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새해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1%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한 해 마지막 날, 새해가 오기 전 우리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한 끼 식사를 위해 작은 용돈을 받기 위해 온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종로의 한 골목에는 추운 날씨임에도 200여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는데요.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단돈 몇천 원 때문에 거리로 나섰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누군가 골목길을 달려와 번호표를 뽑습니다. 줄 이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받아든 것은 무료 급식소의 배식 번호표입니다. 1년 365일 점심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소는 일찍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평소에 매일 300이면 그날 그때그때 좀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는 322명.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300명 안팎,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배식이 시작되기 20분 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첫 번째예요, 1번? 네. 제일 먼저 도착한 어르신은 1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아침 6시 반쯤 번호표를 뽑고 4시간을 길에서 배회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10월까지는 5시 반 정도 오는 거예요. 멈췄다가 혼자 있어요. 5시 32분에 출발하거든요. 1번! 2번! 찬바람 속에서 기다리기를 몇 시간째. 드디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드릴까요? 새벽부터 반나절을 기다렸지만 식사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이들에겐 나름대로 자기만의 무료 급식 경로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는 추천도 가고 야외도 가고 아니도 가고 일찍 가면 계속 노인들에게 간식거리도 챙겨줍니다. 무료 급식 많이 이용하세요? 100원에 5,000원이면 7,000원 이러잖아요. 돈을 대주고. 일요일 아침 서울의 한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교회 안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에는 유독 피곤해 보이는 이들도 있는데요. 잠시 후 예배가 끝나자 교회 관계자가 1,000원짜리 지폐를 세서 한 사람당 3,000원씩 나눠줍니다. 이분들이 외롭고 소외당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행복해하죠. 돈도 주고 빵도 드리기도 하고 약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은밀하게 쪽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누가 볼까봐 슬쩍 숨기기까지 하는데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 사람들하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지금 아저씨는 어디로 나가요? 나는 이태원 선거회라고 11시에 끝나면 4,000원씩 주고 밥 먹고 그냥 쉬는 동안 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하루 동안 여러 종교 시설을 찾아다니며 용돈벌이를 합니다. 피곤해도 그럼 가야지 되잖아요. 혼자 가니까 쌀도 사고 그런 거지. 이광호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 온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3시 조금 넘어서 나와요. 8시간 동안 주운 폐지를 싣고 찾아온 곳은
도보 40분 거리의 보물상. 얼마 받으셨어요? 몇 킬로에? 110kg에 6,600원이요. 생활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죽거나 사나 우리는 박스가 이걸 10원으로 해도 해야 돼요. 연금과 기초생활비, 폐지값을 합친 수입은 월 70만 원가량.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겨우 20여만 원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 76살 김성래 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합친 월 수입은 약 6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빼면 하루 3끼를 단돈 5천 원에 해결해야 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식사도 해결하고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 얼마 벌었어? 6,500원. 아, 6,600원. 6,600원보다 좀 많이 벌었구만.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을 줍니다. 주말에는 많이 굶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주말 동안에 어르신들의 그 영양이 좀 부실해질까봐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거거든요. 고기 반찬은 매주 빠지지 않습니다. 매 끼니가 걱정인 독거노인들에게는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먹었던 거 여기서 영양 보충을 다 하는 거죠. 누군가에는 술자리, 식사 약속이 많은 떠들썩한 연말연시.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한 구석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하는,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자, 새해를 마음 따뜻하게 시작하셔야 할 텐데 전국에 최강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내일 해돋이 보러 가실 분들은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32도까지 떨어지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강원도에서 강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대관령 정상입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6.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바닥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얼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에 유모차의 방풍 커버는 필수 품목이 됐습니다. 급강한 기온 때문에 나들이 객의 입에선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걸음을 재촉해 차량에 서둘러 탑승하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애기들 목도리가 없어요. 담요로 목을 감쌀 정도로. 오늘 춥다고 해가지고 스키복이랑 장갑이랑 여러 개 다 준비했어요. 방한복으로 중무장한 등산객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풍 자켓에다가 안에 한 4벌 정도 옷을 껴입었고요. 숨 넘길 때마다 폐까지 얼어붙는 기분이랄까요? 네, 굉장히 춥네요, 여긴. 평균 초속 8.3m의 강풍이 몰아친 설악산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32도로 떨어졌고 대관령도 영하 23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역시 영하 10.9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동해안 지역에선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고성 화엄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리조트에 있던 투숙객 100명이 대피했고 강릉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엔 거리에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들죠. 시민들의 추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풍 텐트와 온돌 의자, 보도블록 10선까지 등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정류장 냉난방에 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았으면 그냥 덜덜 떨어. 노인 양반들이 좋아요. 이렇게 따숩고 한 게. 전북 임실구는 정부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22곳의 정류장에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차가 없는 주민이 40%에 이르는 만큼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버스 정류장부터 개선한 겁니다. 정류장 옆에 설치된 텐트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서울의 각 구마다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 방풍 텐트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엔 천장 난로가 가동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공기청정기도 돌아갑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복지관나 버스 정류장인데요.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정류장 주변 바닥에도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열선을 설치한 구간은 최대 1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열선 설치를 늘릴 계획입니다. 열선을 갖춘 온돌 의자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기가 금방 새나가는 온풍기보다 유지비가 적고 보온 효과는 좋아 설치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온도를 재봤습니다. 일반 의자는 12도에 불과하지만 온돌 의자는 체온에 가까운 34도입니다. 이거 해놓으니까 좋아요. 따뜻하고. 겨울철에 좀 편안하게 차도 기다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공장군이 매서워질수록 추위를 이겨내는 아이디어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면입니다. 핀란드의 여성 파워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4살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하더니 장관도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그러자 악성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SNS 스타로 유명한 네팔의 여성 쌍둥이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사진에 핀란드의 새 내각이라는 설명이 달린 가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외모 비하해서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라는 등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핀란드 정부는 진짜 내각의 얼굴들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가운데 34살의 마린 총리, 좌우로 30대 여성 장관 3명이 서고 50대인 여성 법무장관도 함께 찍었습니다. 세계 최연소로 임명 직후부터 주목받은 마린 총리는 이달 초 장관 19명 중 12명을 여성들로 채웠습니다. Meillä on hyvä yhteinen hallitusohjelma ja olemme sitoutuneet toteuttamaan sen kokonaisuudessaan. 마린 총리는 최근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무대 신고식도 마쳤습니다. We want Finland to be a country where every child can become anything and everyone can live and grow old safely and happily. 그러나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스토니아 내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능력이 의심된다고 비꼬았습니다. 마린 총리는 이에 대해 현금 수납원도 총리가 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세계 최연소 행정부를 이끄는 핀란드 총리가 새해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하객들이 가득한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불륜 동영상이 상영된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란히 선 신랑 신부. 서로 마주본 순간 두 사람 뒤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부의 불륜 동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준비한 사람, 놀랍게도 신랑이었습니다. 신혼집 CCTV에 찍힌 불륜 영상을 발견하곤 복수를 다짐한 겁니다. 심지어 불륜 상대가 신부의 형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의료사고 때문입니다. 수술을 위해 60대 환자의 몸을 소독한 뒤 전기 메스를 댔는데 살균제에 들어있던 알코올 성분과 만나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전신의 40%의 화상을 입은 환자는 일주일 후 결국 숨졌습니다. cu concentrație ridicată de alcool, câmpurile chirurgicale textile și folosirea unui electrobist. 외신들은 루마니아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캥거루 2마리가 가정집 마당에서 서로 주먹 다짐을 합니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탁자로 밀어붙이는가 하면 앞발로 마치 멱살을 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암컷 캥거루를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힘겨루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19년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홍유라 기자와 되돌아보시죠. 저문은 2019년 한 해의 기록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누가 주식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이 부동의 1위는 주식 가치가 4조 원 넘게 늘어난 이건희 삼성 회장입니다. 국내에서 보유 주식이 유일하게 10조 원을 넘습니다. 2위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 4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가에서 3사람이 상위권에 포함됐고 김범수 카카오장이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몸값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는 누구일까요? 1위는 텍사스의 간판 타자 추신수 선수. 내년 우리 돈으로 240억 원을 받습니다. 최근 토론토와 계약한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약 230억 원으로 2위. 3위는 프리미어리거 손흥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지난 1월 무려 84억 원에 팔렸습니다. 2위는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으로 지난달 70억 원의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극한 직업부터 겨울왕국 2까지 천만 관객 영화가 5편이나 나왔던 영화계에선 올해 역대 최고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1년 동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관객은 2억 2,463만 명으로 6년째 2억 1천만 명대였던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넷플릭스나 IP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을 찾는 그 관객 수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재미난 영화가 있을 경우는 또 얼마든지 영화관을 찾는. 2020년 새해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나흘째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새해를 맞이할 듯합니다. 북한은 내년 대외 정책이 여기서 결정되는데 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군의 경계도 강화되면서 합참 의장이 하늘에서 점검하는 지휘비행이 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동트기 전 한반도 상공을 전투기 F-16 어모 속의 항공통제기 티스아이가 초계 비행합니다.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티스아이는 적 항공기를 포착하고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 통제하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립니다. 북한 미사일 추적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티스아이에 탑승해 100분간 작전 지휘 비행을 했습니다.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육해공군 대비 태세를 점검한 겁니다. 적의 투기 동향은 없는가? 현재 적 투기 동향은 없습니다. 반드시 서북도서를 사수하겠습니다. 힌트 없는 경계 작전으로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수호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연말 지휘 비행은 지난 2017년 12월 정경도 당시 합참의장 이후 2년 만입니다. 지난해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예하부대 방문으로 대신했지만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휘 비행이 부활한 겁니다. 미국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미국의 경계 강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 수영계를 빛낸 다이빙의 김수지, 박태환 이후 8년 만에 세계선수권 1000메달을 따냈는데요. 도쿄올림픽을 향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김수지를 이민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호령했던 마린보이 박태환. 박태환 이후 세계선수권 메달은 8년 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6월 광주에서 1m 스프링보드 부문 동메달을 따낸 김수지. 솔직히 1m는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됐으니까 기회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김수지는 최근 대표 선발전 3m 스프링보드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2바퀴 반 회전에 옆으로 한 바퀴를 더 도는 고난도 기술로 1위를 차지하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였습니다. 우선 4월에 열리는 월드컵에서 출전권을 따면 비로소 꿈에 그리던 최고의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 좋은 해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빌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다이빙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인기 종목 서름에도 오랜 기간 성장을 거듭해온 김수지가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새해 맞이를 앞두고 서울 보신각은 시민들의 들뜬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몇 시간 뒤면 이곳에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요.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일부 영남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0도, 대구가 영하 5도 등으로 출발하고요. 강풍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한창 훈련 중인 논산훈련소에도 오늘만큼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핫팩 같은 방한용품이 충분히 보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 곳곳에는 오전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새해 첫 해돋이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만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은 내일까지 강풍과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돋이 방문객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새해 첫 주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각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전쟁에 휩싸여 있거나 기계가 지배하는 세계. 바로 내일로 다가온 2020년을 여러 편의 영화들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미지의 날로 그렸습니다. 이제 2019년 올해의 해는 저물었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지만 내년에도 뉴스에이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